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어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는지. 저는 박순희 74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실지도 모르죠.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20년을 살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들 준서가 말했었죠. 엄마, 우리 집이 좁아서 그러는데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애들도 봐주시고 저희도 엄마 모시고 싶고요.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니. 외로이 혼자 살던 저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안이었죠. 그래, 그럼 엄마 집 팔아서 너희 집 가까운데 새 아파트 사자. 엄마, 괜찮으세요? 그럼 엄마 명의로 사세요. 저희가 같이 살게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였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손녀들이 태어나고 제가 돌봐주면서 보람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오시면 눈이 떠졌어요.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3개의 도시락을 싸야 했거든요. 아들 것, 며느리 것, 그리고 큰 손녀 것. 어머니 준서는 매운 거 빼주시고 저는 칼로리 낮은 걸로 부탁드려요. 할머니, 저는 당근 싫어요. 매일 아침 각자의 입맛에 맞춰서 도시락을 싸고 아침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어머니 오늘 빨래 좀 해주세요. 할머니, 제 교복 다림질 안 하셨어요? 어머니 저 오늘 회식이라 늦어요. 애들 저녁 챙겨주세요.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항상 당일에 당연하다는 듯이 저녁 9시가 되어도 일은 끝나지 있었어요. 설거지, 다음날 도시락 준비, 빨래 개기. 할머니, 내일 준비물 필요한데 같이 숙제해 주실 거죠?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요. 애들 학교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20년 동안 쉬는 날이요? 없었어요. 명절이나 주말에도 제가 음식을 준비했죠. 아들 가족이 여행 갈 때도 저는 집을 지켰어요. 어머니 저희 제주도 다녀올게요. 집 좀 봐주세요. 너희끼리 가는 거야? 네, 가족 여행이에요. 어머니는 여행 힘드시잖아요. 가족 여행.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도 오늘 도시락은 해주셔야 하는데. 며느리 수경이의 첫마디였어요. 걱정이 아니라 걱정거리였던 거죠.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수술해야 할 것 같아요. 수술이요? 네, 계속 방치하시면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나 허리 수술해야 한대. 어머니 수술이요? 그럼. 며느리가 먼저 계산을 시작했어요. 그럼 당분간 집안일 못 하시겠네요. 어떡하죠? 아들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수술비는 제가 낼게요. 그런데 입원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제 건강 걱정이 아니라 집안일 걱정이었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전신마 치료요. 깨어났을 때 혼자였어요.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죠.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보호자분은요? 아, 바쁜가 봐요. 수술 후엔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는데. 저녁 때쯤 며느리가 왔어요. 아들은 회사 일이 있다고 못 온다면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애들 봐야 해서 먼저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30분도 안 있다가 가버렸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혼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를 불러야 했죠. 너무 초라했어요. 이럴 때 가족이 있으면. 하지만 가족은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수경이의 목소리였어요.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 언제까지 우리랑 사실 거야? 왜? 집안일 해주시잖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요즘엔 아프다고 누워만 계시고. 솔직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그럼 어쩌게?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근데 남편한테 말하기가. 남편 설득해야지. 요즘 요양원 좋은 데 많다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어야 했죠.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20년간 손녀들 키워주고 매일 새끼 챙겨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전부 짐이었나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다음 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어. 애들도 다 컸고 오히려 요즘은 뒷바라지만 해야 하잖아.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요양원이 답이야. 거기 가시면 또래 분들도 만나시고 오히려 좋으실 거야.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라도 낼까봐. 그날 이후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 말들이 떠올랐어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구나. 퇴원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 노골적으로 변했죠. 어머니 아직 허리 안 나으셨어요? 빨래가 쌓였는데. 할머니, 제 체육복 어디 있어요? 못 찾겠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제가 아픈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죠. 거실에서 수다를 떠는데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수경아, 시어머니랑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에이, 괜찮아. 어차피 집안일 다 해주시니까. 그래도 눈치 보이고 그러잖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 솔직히 말하면 가정부 두는 거랑 비슷하지 뭐.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시고 청소하고 애들 봐주시고. 그리고는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오, 그럼 완전 이득이네. 그렇지. 근데 요즘은 나이 드시니까 아프시다고 자꾸 그러셔. 그게 좀 부담이긴 해. 가정부. 제가 이 집에서 그런 존재였구나. 과일 깎던 칼을 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거든요. 거실로 과일을 내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귀엔 아까 그 말만 맴돌았어요. 가정부 두는 거랑 비슷하지 뭐.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처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정말 이 집에서 가정부였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을 받고 쉬는 날이 있고 퇴근할 수 있잖아요. 전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집, 제 돈으로 산 집에서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더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아들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밥상을 차려놓으면 잘 먹겠습니다도 없이 그냥 먹고 갔죠. 준서야, 오늘 회사 어땠어? 네. 밥 잘 먹었어요. 대화가 끝이었어요. 손녀들은요? 어렸을 때는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안겼는데 이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방문만 닫아놓고 지냈어요. 할머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할머니, 노크 좀 하고 들어오세요. 며느리는요? 친구들한테 한 말이 전부였죠.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돈 문제였어요. 어느 날 관리비 고지서를 보다가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인터넷비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장도 제가 봤죠. 제 돈으로요. 아들 가족은요? 단 한 푼도 생활비를 내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말했었어요. 준서야, 우리 같이 사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반반씩 낼까? 그때 며느리가 발끈했었죠.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가족인데 그렇게 돈 따지면서 사는 거 보기 안 좋아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그냥 편하게 살아요. 나중에 제가 효도할게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효도는 언제 하는 건가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명절 선물도 제가 제 돈으로 사서 제 친척들한테 보냈어요. 어머니, 친척분들한테 선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요즘 바빠서. 제 돈으로 선물 사서 제가 포장해서 제가 택배 보내고 이게 가족인가요? 허리 수술 후 2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아니,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뜻이었죠. 다음 날 병원 진료 간다고 하고 은행에 갔어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 집 등기부등본 좀 떼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소유자 박순희. 네, 맞아요. 제 이름이었어요. 제 집이었죠. 3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에 제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모은 돈을 더해서 산 집이었어요. 매달 150만 원씩 받으며 10년을 일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들었고 옷도 안 사 입고 외식도 안 하고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니며 모은 돈이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명의도 당연히 제 이름이었고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집 팔고 싶은데요. 어머니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해주자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어머, 거기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한 15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5억이요? 네, 위치가 좋아서요. 지금 팔면 정말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요즘 시장이 좋아서 한 달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집을 내놨어요. 이틀 후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집 보러 오신 분이 계약하고 싶다고 하세요. 금매로 나온 거 보고 바로 결정하셨대요. 정말요? 네, 14억 5천에 하신대요. 어떠세요? 좋아요.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금 1억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바로 울진의 작은 집을 계약했어요. 친구 경희가 알아봐줬죠. 순이야, 여기 어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인데 3억이면 돼. 사진을 보니 작지만 예뻤어요. 무엇보다 제 집이 될 거라는 게 좋았어요. 좋아. 이걸로 할게. 진짜 하는 거야? 응.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경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이야, 잘 생각했어. 난 내가 걱정됐어. 저렇게 사는 거 보면서. 고마워, 경희야. 50년 지기 친구였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가족들에게 말할 차례였어요. 그날 저녁 일부러 온 가족이 모일 시간을 기다렸어요. 저녁 7시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놨죠.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다들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밥이 식는데 빨리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지금 해야 해. 할머니 배고파요. 잠깐만 기다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나 울진으로 이사 간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포크를 들던 며느리가 멈췄고 밥을 먹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갑자기 무슨. 그리고 한 박자 쉬었어요. 이 집 팔았어. 쨍그랑 며느리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서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뭐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집을 팔았다니. 장난 아니야. 진짜야. 계약서를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거 봐.
계약금도 받았어. 다음 주 금요일에 잔금 받고 집 넘겨줘야 해. 아들이 계약서를 들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네요? 그럼 거짓말이야?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왜 상의를 해? 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 너희는 여기 살고 있었지. 제가 조용히 웃었어요. 공짜로. 뭐가 공짜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인터넷비, 식비. 20년 동안 단 한 푼도 생활비 낸 적 있어? 침묵. 그리고 재산세도 제가 냈어. 이 집 유지비 전부 다. 너희는 단 한 푼도 안 냈지.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건 저희가 나중에. 나중에는 언제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20년이 지났는데 나중이 언제야? 30년? 40년? 며느리가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우리가 언제 공짜로 살았어요? 저희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결혼 초기에 내가 생활비 분담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잖아. 가족인데 돈 따지냐고. 그건 그래서 내가 입 다물었던 거야. 가족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 가족은 니들끼리만 가족이더라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저는 손녀들을 쳐다봤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할머니,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숙제 봐주기, 도시락 싸기.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았어요.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사도우미 한 달 급여가 200만 원이 넘어. 육아도우미는 250만 원. 요리, 청소 다 따로따로 계산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은 될 거야. 엄마, 20년이면 얼마야? 12억이야. 12억. 며느리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내가 받아야 할 돈이 12억인데 내가 공짜로 살았어? 니들이 공짜로 산 거지. 어머니, 그건 너무. 너무해. 뭐가 너무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며느리, 너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지? 며느리가 숨이 멎은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가정부 두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지? 내가 들었어. 어머니, 그건. 그때는 제가. 아니, 맞아. 너희한테 난 가정부였어. 근데 가정부보다 못했지.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는데. 손녀들이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야.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두 사람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들었어. 며느리, 너 전화로 친구랑 얘기하더라.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야 한다고. 엄마, 그건. 그리고 너도 들었지? 내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아들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래, 맞아. 이제 필요 없지. 늙고 아프니까.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20년간 손녀들 키워주고, 매일 새끼 챙겨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건강할 때는 부려먹다가 이제 아프니까 요양원 보내려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우는 거 소용없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난 이미 결정했어.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내일이요? 그래. 그렇게 알고 그럼 저희는요?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이번 주 금요일요? 어머니, 그건 너무 급해요. 수경이가 소리쳤어요. 내가 집 산 사람한테 약속했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갈 곳이 왜 없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족끼리 제주도도 잘 다녀오고 부산도 다녀오더니 여행 다닐 돈은 있으면서 생활비 낼 돈은 없었어? 그건 그리고 수경이 너 친정 있잖아. 거기 가서 살아봐.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도 70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아들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손을 뿌리쳤어요. 이미 늦었어. 그때 손녀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진짜 가시는 거예요? 큰 손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응,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제가 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는 그냥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하지만 너희는 엄마 아빠랑 잘 지내. 알았지? 그 순간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면 어쩌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죠. 엄마,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 왜? 그게 왜 궁금해? 아니, 그게 엄마가 혹시 사기라도 당하실까봐. 걱정 마. 제가 차갑게 웃었어요.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하지만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샀어. 3억 주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12억이나 남는데 그걸 혼자 다 쓰시려고요?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내 돈 내가 쓰는 게 이상해? 그게 아니라 저희는 준서 씨는 외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팔짱을 꼈어요. 외아들이면 뭐? 20년 동안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살 권리가 있어? 엄마를 가정부 취급할 권리가 있어?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너희가 효도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못해서 간호사 불러야 했어. 엄마, 그때는 저희가 바빴지. 맨날 바빠. 근데 제주도 갈 때는 안 바빴더라.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이기적. 74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손녀들 돌보고 그런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이기적? 제가 천천히 물었어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네, 저희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고 혼자만 편하시려고. 그래. 제가 끊었어요. 맞아.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남편 위해 살았어. 시집살이 하면서 아들 위해 살았어. 혼자 키우면서
그리고 2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어. 어머니, 이제는 박순이를 위해 살 거야. 그게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도시락을 쌀 필요가 없었어요. 청소할 필요도 없었고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내렸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어머니 빨리요 소리에 쫓겨다녔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7시에 왔어요. 할머니 어디 빼드릴까요? 저쪽 작은 방에 있는 것들이요. 옛날 장롱이랑 박스들. 네. 이게 다예요. 아저씨가 놀라면서 물었어요. 응, 그게 다야.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또 다른 아저씨가 말했어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할머니는 박스 6개가 전부시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박스 6개. 30년의 세월이 박스 6개였어요.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구나. 다 가족들 위해서만 샀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이제부터는 내 것들을 많이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세요. 인생은 짧다. 74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짐을 다 싣고 나니 아들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젯밤 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며느리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엄마,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 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어요. 참 긴 세월 동안 이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손녀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줬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큰 손녀가 말했어요. 할머니 없으면 누가 도시락 싸줘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것들이었구나. 도시락, 아침밥, 숙제 도와주기, 아플 때 끓여주던 죽.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네. 아이들에게만은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리를 안고 차에 탔어요. 친구 경희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순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아들 가족이 서 있는 모습도 점점 멀어졌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순이야, 후회 안 해?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싶어.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경희야. 응?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순이,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랬어요. 집과 마트와 학교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던 20년. 세상이 이렇게 넓은지도 몰랐어요. 3시간을 달려서 울진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 와, 말문이 막혔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순이야, 집 저기야. 경희가 가리킨 곳에 작은 집이 있었어요. 사진보다 훨씬 예뻤어요. 하얀 벽에 파란 지붕, 작은 마당에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들어가 볼까? 문을 열었어요. 작지만 아늑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오롯이 제 공간. 거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아리도 신이 났나 봐요.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니 마당으로 나가서 마구 뛰어놀았어요. 아리도 좋아하네. 경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리도 그동안 눈치 보며 살았나 봐. 그랬겠지. 며느리가 개털 난다고 맨날 치우라고 했으니까. 경희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순이야, 내가 이것저것 사다 놨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김치, 반찬, 우유, 계란. 냉장고가 가득했어요. 고마워, 정말.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50년.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경희야, 나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는 원래 강한 사람이야. 그동안 너무 참고만 살았던 거지. 그날 저녁 경희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라면인데 왜 이렇게 맛있어? 그동안 맨날 호화로운 거 해 먹었잖아. 호화로운 게 아니라 남들 입맛 맞추느라 정신없었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 아래로 바다가 반짝였어요. 순이야, 행복해 보여.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어요. 매일 이런 걸 볼 수 있다니. 아리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어요. 첫 산책이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서 아리가 마구 뛰어다녔어요. 파도가 밀려오면 놀라서 뒤로 뛰고 빠져나가면 쫓아가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절로 웃음이 났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누구네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달걀 프라이,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갔어요. 재래시장이었는데 정말 정겨웠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혼자 사시나 봐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등어 2마리 주세요. 네, 싱싱한 걸로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가사도우미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박순이었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살자. 74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울진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준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문을 열어보니 준서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둡고 옷도 구겨져 있고.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준서가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응, 좋아.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준서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듣고 보니 수경이 어머니가 불편해하나 봐요. 며느리와 사위, 손녀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요. 아침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물어보시고.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겪었던 그대로였거든요. 집 구했어? 아직요. 전세금 모으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제 월급으로는. 그렇구나. 그리고 수경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를 해요. 그래. 아이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아침에 도시락도 없고 아프면 봐줄 사람도 없고. 준서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어요. 감정의 동요가 없었어요. 엄마,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준서야, 너 아직도 몰라? 네.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하지만 대신에 가끔 놀러와. 이렇게 제가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준서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매일 바다를 보러 나가요. 석양이 지는 바다는 정말 아름다워요. 주황빛, 붉은빛, 보랏빛. 매일 다른 색깔의 하늘이에요. 아리가 옆에서 같이 앉아 있어요. 아리야, 우리 잘 살고 있지? 아리가 꼬리를 흔들어요. 응, 우리 행복해.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요. 인생도 이런 거구나.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파도가 오고. 저는 지금 새로운 파도를 타고 있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제 파도를요. 이런 게 진짜 인생 아닐까요? 누구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어느 날 저녁 혼자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참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서울 아파트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겠죠. 아침마다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손녀들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어느 날 요양원으로 보내졌겠죠. 등골이 오싹했어요. 잘했어, 순이야. 정말 잘했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74년 만에 알았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